다음은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북안동 예천의 김영동입니다. 21대에서도 상당히 깊은 논의가 됐는데 이 주제에 관련돼서는 여전히 이해의 폭이나 기초적인 사실, 팩트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22대가 됐는데 우리 한노위가 다뤄야 할 법, 특히 노동법 중에 이 노조법 2, 3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꼭 이걸 다뤘어야 되는가라는 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최저임금 협상이 있고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제 화성 사건 보셨지만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반문을 저는 가끔 합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그렇게 민주당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정의당까지 포함해가지고 노조법 2, 3조 통과 안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현장에. 오히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산재를 어떻게 막을 것이며 최저임금 노동자들 그 시급 수준에 받는 분들이 전체 2,500만 중에 1,000한 2, 300만 차지하는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입법 공백이 있었다 그러면 벌써 대한민국 6개월 동안 이 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야 됩니다. 담당관님, 네. 지금 파업 일수 많이 줄어들었죠? 네, 전체적으로. 저는 전체 노동 이슈 중에 우리가 노조법 2, 3조 지금 다룬 이것과 직접 이해관계 있는 노동자들이 과연 몇 분이 될까? 우리 박홍배 위원장님이나 우리 박효철 위원장님이나 김주영 위원장님들 한전, LH, KB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 됩니까? 난 되묻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목적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위원장께서 김주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N차 하도급의 문제, 그럼 하도급을 막아버려요. 그럼 아예 이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예. 또 우리 한노위는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중구조의 가장 힘든 분들이 지금 대우조선해양처럼 유치한 위원장처럼 그분들이 교섭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안 받아주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여러 원인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은 예를 들면 장하성 교수들이 그런 분들이죠. 원청이 담합을 해서 하청에 내려가는 물줄기를 줄여가지고 결국은 그분들이 옥새 파업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든 원인. 이거는 사용자 교섭을 응하거나 응하지 않았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겠지만은 사실 원천노동조합에도 상당한 큰 잘못이 있는 거죠. 대우조선해양 13조 받아가지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에 갔어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다단계 하도급을 적절하게 막는, 그리고 원청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담합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도 콕콕 집어서 그 법률을 만들어야 되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장께서 원청이 교섭을 하도록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교섭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지 사용자성을 무지하게 넓혀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섭의 방식을 지금 진행하는 것도 그렇죠. 정교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노조법 34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한 사업장에서 단체 협약이 하나 이루어지면은 대우조선 해양 사업장에서 원청이 체결한 시급 3만 원이면은 하청까지 딱 다 적용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적용을 안 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청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풀어가는 것이 제도의 정교함을 통해서 사회적 노동 현장의 혼란을 줄여가면서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제 제안이고요. 이 주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차분히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우 박사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가만히 계셔가지고요.
박사님의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가 너무 협소한 것이 이 부분에 큰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진술인으로 나와서 조용히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네, 저는 그 쟁행위의 범위가 그 글의 전반적인 취지를 그렇게 보셨다면 뭐 그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저의 의도는 그 엄격한 기준 때문에 현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문제가 그 아까 강덕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도한 영업이익의 산정이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법원에서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제조업 같은 경우 그냥 제조 일수에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요. 의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제 참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전년도 아니면은 전월 대비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그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예상치잖아요. 예상치인데 예상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에 이렇게 산정을 했다면, 그러니까는 제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수치에다 산정을 했다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지금처럼 안 커졌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만큼 심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쟁행위 범위 얘기를 하셨는데 쟁행위 범위를 정당성을 줄여놓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순수 정치 파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순 폭력 파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경영자의 과오로 인해서 사업장에 인력 감축이 필요하게 됐어요. 인력 감축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그 원인이 노동자의 과오입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 아까 불법행위 책임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그 법리를 적용한다면 과실상계를 적용해야죠. 법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여지가 생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영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